지금 당장 체온계를 확인했는데 39도라는 숫자가 찍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당장 해열제부터 찾으시거나 한밤중에라도 응급실로 달려갈 준비를 하실 겁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부모님들 마음은 타들어가고 내가 아픈 게 낫지. 차라리 대신 아파주고 싶은 심정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집어든 그 해열제 한 알이 어쩌면 우리 몸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면역군대의 무기를 강제로 빼앗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없애고 싶어 하는 열이라는 놈이 사실은 내 몸을 살리기 위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고마운 신호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늘푸른 건강 소식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적으로만 여겼던 열의 놀라운 비밀과 해열제 없이도 우리 몸을 지켜내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체온계의 숫자가 올라가도 당황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 몸에 불이 났다고요? 아니요, 지금 대청소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 공포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의학적으로 피버포비아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말 그대로 열이 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1980년에 미국의 소아과 의사인 바튼 슈미트 박사가 처음 발표한 이 개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슈미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80% 이상이 열이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20%는 열을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믿음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50대 김철수님은 평소 건강 염려증이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체온이 37도만 넘어가도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불안해하셨습니다. 어느 날 감기 기운이 있어 체온을 쟀더니 37.8도가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미열 수준이고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시작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였죠. 하지만 김철수님은 그 숫자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려 집에 있는 종합감기약과 해열제를 규정량보다 더 많이 드시고 말았습니다. 열은 억지로 떨어졌지만 김철수님은 그 후로 일주일 넘게 소화불량과 위장장애에 시달려야 했고 감기는 오히려 2주가 넘도록 낫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 열은 병이 아닙니다. 열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데 왜 억지로 군인들을 해산시키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김철수님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을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리죠. 그런데 시끄럽다고 해서 경보기 전원을 꺼버리면 불이 꺼지나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불은 더 크게 번져서 건물을 다 태워버릴 겁니다. 우리 몸의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라는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비상벨을 울리고 전투 태세를 갖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운 신호를 끄기 위해 해열제라는 물을 끼얹어 버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고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열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열이 질병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꽃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과거에는 매독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말라리아균을 주입해서 고열을 유도하는 열요법이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한다고 하니 열이 난다는 것은 지금 내 몸의 면역계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적들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물론 40도가 넘어가는 고열이 지속되거나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감염질환의 경우라면 당연히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열은 40도 이하이며 이 정도의 열로는 뇌세포가 파괴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지 않습니다. 뇌 손상이 오려면 체온이 42도를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 몸의 뇌시상하부에는 정교한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 감염으로 인한 열은 절대 42도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뇌 손상은 열사병처럼 외부의 뜨거운 환경에 의해 강제로 체온이 올라갈 때 발생하는 것이지 감기 걸려서 열난다고 머리가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안심이 되시나요? 열은 우리를 괴롭히러 온 악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고마운 내 편입니다. 중학생 손자에게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야, 우리 몸속에 나쁜 놈들이 들어와서 백혈구 경찰들이 출동했는데 범인 잡느라 땀이 뻘뻘 나는 거야. 그러니 응원해 줘야지 경찰들. 춥게 만들면 범인을 놓치지 않겠니? 라고 말이죠. 열에 대한 공포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바이러스도 뜨거운 건 싫어해. 우리 몸의 보일러가 켜진 이유. 자, 이제 우리 몸이 왜 굳이 힘들게 열을 내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한겨울에 냉골에서 주무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코끝이 시리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면서 잠도 안 오고 컨디션이 엉망이 되죠. 반대로 뜨끈뜨끈한 아랫목에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찌뿌둥하던 몸이 개운하게 풀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나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열입니다. 이 보일러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몸을 36.5도라는 쾌적한 온도로 유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 같은 불청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놈들을 발견하고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경보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시상하부는 지금은 평화로운 때가 아니구나, 전쟁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체온 설정 값을 38도나 39도로 훅 올려버립니다. 마치 한겨울에 외풍이 심하면 실내 온도를 높게 설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열일까요? 차갑게 얼려 죽이면 안 될까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세균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이 녀석들은 36도에서 37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고 떵떵거립니다. 그런데 체온이 38도를 넘어서 39도 가까이 오르면 이 세균들은 맥을 못 춥니다. 마치 우리가 사우나 뜨거운 방에 오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축 늘어지는 것처럼 바이러스들도 고열 환경에서는 증식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편인 면역 세포들은 따뜻할수록 더 힘이 납니다. 백혈구의 활동성을 연구한 결과 체온이 올라가면 백혈구가 바이러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식균 작용 능력도 훨씬 강력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열을 낸다는 것은 적군에게는 지옥 같은 환경을 만들고 아군에게는 최신식 무기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곰국을 끓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맹물에 뼈를 넣고 미지근하게 놔두면 국물이 우러나기는커녕 냄새만 나고 상하기 십상입니다. 팔팔 끓는 뜨거운 불에 푹 고아야 진한 국물이 우러나고 영양가가 생기죠. 우리 몸의 면역 반응도 곰국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열이라는 불꽃이 있어야 면역 반응이라는 진국이 우러나는 겁니다. 또한 열이 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빨라집니다.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곳으로 신속하게 배달되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은 빨리 배출됩니다.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이 풀려서 물류 이동이 빨라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이 나면 우리 몸은 철분을 감춰버립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박테리아 같은 세균들이 번식하려면 철분이 꼭 필요합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쓰고 새끼를 치는데 그 밥이 바로 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열을 내기 시작하면 간에서 철분을 꽁꽁 숨겨버려서 세균들이 가져다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종의 병량 끊기 작전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 안에 있는 식량을 다 불태우거나 숨겨서 적군을 굶겨 죽이는 청야 전술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깊은 뜻도 모르고 열만 나면 찬 수건을 이마에 얹고 해열제를 먹여서 억지로 보일러를 꺼버리려고 합니다. 보일러가 열심히 돌아가서 방을 데우려고 하는데 자꾸 창문을 열어서 찬바람을 들이닥치게 하는 꼴이죠. 그러면 보일러는 설정된 온도를 맞추기 위해 더 무리하게 돌아가야 하고 결국 과부하가 걸리거나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으면 당장은 열이 떨어져서 편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 질병을 앓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열이 나는 과정은 힘듭니다. 오한이 나서 덜덜 떨리기도 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근육을 떨게 만들어 열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육이 1분만 덜덜 떨어도 엄청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열이 오르기 시작할 때 으슬으슬 추운 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때 춥다고 해서 전기장판 온도를 너무 높이거나 두꺼운 이불을 꽁꽁 싸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땀 뺀다고요? 큰일 날 소리. 어르신들 중에서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뜨끈한 아랫목에 요를 깔고 두꺼운 솜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땀을 푹 내야 낫는다고 믿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약도 귀하고 난방도 변변치 않았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체온을 유지하려고 했던 지혜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영양 상태가 좋고 난방이 잘 되는 환경에서 열이 나는데 일부러 땀을 뺀다고 이불을 꽁꽁 싸매는 행동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열이 너무 많이 오르면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꺼운 이불로 몸을 꽉 막아버리면 땀은 나는데 그 땀이 증발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체온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갇혀서 찜통처럼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열사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약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탈수 증상을 급격하게 일으키고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땀을 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열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이지 억지로 땀을 쥐어짜 낸다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체력만 소진시키고 탈수를 부추겨 면역군대가 싸울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열이 나면 빨리 떨어뜨려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차가운 물이나 알코올로 몸을 닦아내는 경우입니다. 예전 육아 상식책이나 민간요법에 알코올 마사지가 소개되곤 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뜯어말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알코올은 증발하면서 열을 아주 빠르게 빼앗아 가지만 동시에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알코올 중독이나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찬물 마사지는 어떨까요? 열이 펄펄 끓는데 찬물 수건을 얹거나 찬물로 몸을 닦으면 시원할 것 같죠. 하지만 우리 몸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갑자기 차가운 것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의 혈관이 놀라서 수축해 버립니다. 쪼그라든다는 말이죠. 혈관이 수축하면 피가 피부 쪽으로 오지 못하고 몸 중심부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표면은 차가워질지 몰라도 몸속 깊은 곳의 심부 체온은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추위를 느끼면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근육을 덜덜 떨게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떨림은 엄청난 열을 만들어냅니다. 열 내리려고 찬물 썼다가 오히려 열을 더 생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밥을 굶거나 반대로 잘 먹어야 낫는다고 억지로 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열이 나면 우리 몸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10% 이상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입맛 없다고 쫄쫄 굶으면 면역 세포들이 싸울 에너지가 없어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갈비탕이나 삼겹살을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줘서 체하기 십상이고,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면역에 쓸 힘이 부족해집니다. 서양 속담에 열이 나면 굶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번역되었거나 과거의 영양 과잉 상태를 경계한 말일 뿐, 현대의학적으로는 탈수와 에너지 고갈을 막기 위해 적절한 수분과 영양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 바로 시간 맞춰 기계적으로 해열제를 먹이는 것입니다. 체온계 숫자가 38도만 넘으면 아이가 잘 놀고 있는데도, 혹은 내가 컨디션이 괜찮은데도 불안해서 해열제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해열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니라 뇌의 온도 조절 장치를 마비시켜서 잠시 열만 안 느끼게 하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아파서 잠을 못 자거나 처져서 물도 못 마시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열제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견딜만한데도 숫자에 집착해서 약을 남용하는 것은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열 좀 난다고 바로 약 먹는 것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경비원한테 가서 조용히 하라고 입을 막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 없이도 거뜬하게 열을 내 편으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열이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 몸을 도와 면역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실전 노하우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이 방법들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한밤중에 응급실 갈까 말까 고민하는 일이 확 줄어드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물 폭탄 작전입니다. 열이 날 때 가장 무서운 적은 열 그 자체가 아니라 탈수입니다. 체온이 오르면 우리 몸은 수분을 엄청나게 증발시킵니다. 호흡이 가빠지면서 날숨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부에서도 보이지 않게 수분이 날아갑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열이 더 안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맹물도 좋지만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곡물차가 아주 훌륭합니다. 보리차는 해열 작용을 돕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종이컵 반 컵 정도씩 30분 간격으로 자주자주 마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토할 수도 있고 위장에 부담이 갑니다. 아이들이 맹물을 싫어하면 설탕을 아주 조금 타서 먹이거나 약국에서 파는 전해질 음료를 먹이는 것도 좋습니다. 단, 카페인이 든 커피나 녹차, 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을 해서 몸속 수분을 쥐어짜 내보내니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물을 잘 마시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소변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소변이 맑고 투명하면 합격,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니 더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옷 입기 전략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땀 내야 한다고 꽁꽁 싸맸지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열이 오르는 초기, 즉 오한이 들고 덜덜 떨릴 때는 얇은 긴팔 옷을 입고 얇은 이불을 덮어서 체온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이때는 보일러가 설정. 온도를 높이는 중이라 춥게 느껴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열이 다 오르고 나서 얼굴이 빨개지고 더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옷을 헐렁하게 입히고 이불을 걷어차야 합니다. 팬티 바람이나 기저귀만 채우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땀 흡수가 안 돼서 끈적거리면 불쾌지수만 올라가고 갑자기 체온이 떨어질 때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얇은 면 소재의 실내복이 가장 좋습니다. 양말은 벗겨서 발을 시원하게 해주면 열 발산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미지근한 물 마사지입니다. 이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열이 39도를 넘어가거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때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질 때 사용하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대야에 물을 붓는데 온도는 30도에서 33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엄마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느낌이면 됩니다. 수건에 물을 흠뻑 적셔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짠 다음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위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문지르는 게 아니라 물을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가 춥다고 덜덜 떨거나 입술이 파래지면 당장 멈추고 닦은 물기를 닦아내고 옷을 입혀야 합니다. 떠는 것은 열을 다시 만들겠다는 신호니까요. 마사지한다고 아이랑 씨름하면서 울리지 마세요. 아이가 울면 체온이 더 올라갑니다. 아이가 싫어하면 과감하게 패스하고 물 먹이는 데 집중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환경 조성입니다. 실내 온도는 평소보다 약간 서늘한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하고 습도는 50%에서 60%로 맞춰주세요. 건조하면 코와 목의 점막이 말라서 바이러스가 더 좋아하고 기침이 심해집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서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자주 환기를 시켜서 바이러스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채워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영양 섭취입니다. 억지로 먹일 필요는 없지만 굶겨서도 안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미음, 누룽지 끓인 물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좋습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고 열을 발생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열이 한창 날 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입맛 없어 하면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주라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탈수를 막고 당분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너무 찬 것은 배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금만 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관찰입니다. 열이 몇 도냐 하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컨디션입니다. 39도여도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잘 놀고 밥도 잘 먹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37.5도라도 아이가 축 늘어져서 눈을 못 맞추거나 경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생후 3개월 미만의 신생아가 열이 나면 무조건 응급실로 가야 하고 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목이 뻣뻣해지고 심한 두통과 구토가 동반된다면 뇌수막염 같은 합병증일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감기라면 3일에서 5일 정도 열이 났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좋아집니다. 이 기간 동안 엄마 아빠나 환자 본인이 불안해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자면서 버티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체온계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환자의 표정과 활력을 살피는 것이 진짜 고수의 노하우입니다. 열이 나야 산다. 오늘부터 열과 절친 맺기. 자, 긴 시간 동안 열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대처법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머릿속이 좀 정리되시나요? 우리가 그동안 열을 너무 미워하고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겠죠? 열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조대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딱 3가지로 요약해서 가슴에 새겨봅시다. 첫째, 열은 면역력의 증거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니까 열이 나면 걱정부터 하지 말고 아, 내 몸이 지금 대청소를 시작했구나 하고 기특하게 생각해 주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면역 세포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불안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니까요. 둘째, 무조건적인 해열은 정답이 아닙니다. 열이 난다고 바로 해열제를 찾거나 찬물 찜질을 하는 것은 내 몸의 방어 시스템을 무장해 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열이 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세요. 바이러스를 태워 죽일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 물론 너무 힘들 때는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잠시 쉬어가기 위한 것이지 열을 없애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견딜만한 열은 즐겨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적당한 열은 오히려 약이 됩니다. 셋째, 물과 휴식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푹신한 잠자리가 열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탈수되지 않게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이 에너지 낭비 없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푹 쉬어주세요. 억지로 땀 내지 말고 억지로 먹지 말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 치유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나 가족이 열이 날 때 체온계를 보고 겁먹지 마세요. 대신 물 한 잔 떠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뜨겁게 한판 붙어서 이겨보자. 내가 물은 열심히 배달해 줄게. 파이팅. 이렇게 열을 내 편으로 만들고 친구로 삼으면 열은 금방 제 할 일을 마치고 짐 싸서 떠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한층 더 단단하고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열이 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사실은 내 몸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늘푸른 건강 소식에서는 열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고 열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열은 병이 아닙니다. 병을 이겨내려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열이 날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내 몸을 믿고 응원해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늘 알차고 놀라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푸르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푸른 건강 소식은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놀라운 치유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급성 후두염으로 40.7도의 고열이었던 아이의 열이 즉시 치유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이 치유의 현장에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극심한 복통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먼저 집사님은요, 지난 목요일에 극심한 복통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통이 오기만 하면 온몸 전체 근육이 굳어지는 그 증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에 치유훈련에 참석하셔서 사역자의 기도를 받고 허리 쪽으로 뜨거움이 들어오면서 모든 근육의 뭉침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복통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 집사님이 10년 동안 극심한 불면증이 있으셨는데 한 달 전에 사사모에 참석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난 후부터는 그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지셔서 지금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샤론이가 있는데요. 샤론이는 지난주 주일에 급성 후두염이 우리 샤론이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후두염이 아니라 너무나 극심해서 열이 40.7도까지 올라가고 또 언니 집에 갔는데 강아지 소리가 나는 그런 기침 소리, 숨소리 너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언니 되는 분께서 하나님께 30분 동안 우리 샤론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해열제가 있는데 이 해열제 한번 먹고 우리 샤론이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샤론이가 할렐루야. 해열제를 한 번 먹고 할렐루야. 극심한 그 후두염이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